1218년 칭기즈칸은 몽골의 사신단을 몰살시킨 호라즘을 침공했습니다. 호라즘은 40만 대군으로 응전했지만 몽골은 15만의 병력으로 호라즘의 주요 지역을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이때 호라즘의 술탄이 수도를 버리고 도망쳤는데 칭기즈칸은 자신의 가장 신뢰하는 장수이자 뛰어난 실력을 가진 제베와 수부타이에게 3만의 병력을 나눠주며 술탄을 뒤쫓게 했습니다. 그리고 카스피해를 돌아 초원지대를 통해 몽골로 복귀하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칭기즈칸은 호라즘 완전 정복까지 3년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3년 안에 끝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던 중 1220년 호라즘 술탄이 추격으로부터 숨 돌릴 새도 없이 도망치던 중 카스피의 아베스쿤의 작은 섬에서 사망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당초 카스피해를 돌아 초원으로 복귀하라고 한 만큼 몽골 본대와 합류하지 않고 계속해서 서쪽을 향해 진군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제베와 수부타이로 하여금 카스피해를 돌아서 오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지역에 대한 정찰입니다. 새로 정복한 호라즘의 주변국들이 어떤지 정세를 알아봐야 했고 그들이 군사적으로 어느 정도의 역량을 갖췄는가도 파악해야 했습니다. 라이와 하마단 등 주변 도시를 초토화시키며 계속해서 북서쪽으로 이동한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 일대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도시인 타브리즈를 포위했습니다. 타브리즈의 영주는 순순히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러곤 몽골군에 보급품을 제공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본격적인 정찰에 앞서 이 타브리즈에서 겨울을 보내며 군대를 재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1221년 2월 드디어 그들이 캅카스 산맥을 향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캅카스 산맥에는 조지아란 나라가 있었는데 그곳의 국왕 기오르기 4세는 몽골군이 이동한다는 소식에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호라즘 지역을 초토화시켰다는 몽골군이 바로 인근 도시인 타브리즈까지 정복하고 이젠 자신들을 공격하기 위해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그는 4만의 기사와 3만의 튀르크 기병을 동원해 몽골군을 유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캅카스 지방 최강 군대는 곧 쿠라강 인근 평원에서 몽골군과 격돌했습니다. 몽골군을 마주한 기오르기 4세는 곧바로 기병대를 몽골군 중앙을 향해 돌격시켜 선제 공격을 펼쳤습니다. 이에 몽골군은 돌격하는 조지아 기병들을 향해 활로 일제 사격을 하며 응수했습니다. 몽골군의 화살은 갑옷을 뚫을 수 있었기 때문에 조지아군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조지아 기병대는 피해를 감수하고 계속해서 돌격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몽골군을 뒤로 물리며 조지아의 기병대를 유인했습니다. 몽골군의 후퇴와 조지아군의 무리한 돌격, 그리고 몽골군의 화살 공격이 계속되자 조지아 기병대의 부대 간 결속은 점점 낮아져만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 몽골군이 후방에 미리 숨겨놓은 군마로 갈아타며 전장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몽골군은 넓게 흩어진 조지아군을 향해 다시 화살 공격을 퍼부었고 지친 군마를 갈아탄 몽골 중기병대가 돌격하며 조지아 기병대를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기병대의 돌격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어서 좌우익의 몽골군까지 진격하자 기오르기 4세는 친위대와 함께 후퇴했습니다. 이후 남은 조지아 기병대는 조직적인 저항을 보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조지아의 국왕은 몽골군으로부터 수도 티플리스를 지키기 위해 잔존병을 이끌고 농성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몽골군은 그곳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철수했습니다. 당초 제베와 수부타이의 목적은 정찰이었기 때문에 굳이 공성전을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군사적 충돌 없이 캅카스 산맥을 넘길 원했죠. 이전에 정복했던 도시인 하마단으로 후퇴한 그들은 그곳에서 보급을 받아 정비하려고 했는데 도시에서 그것을 거부하자 도시를 약탈하고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그해 가을 캅카스 산맥을 지나기 위해 다시 한번 조지아 방향으로 카스피해를 따라 이동했고 데르벤트라는 도시에 이르렀습니다. 조지아의 국왕 기오르기 4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지난 봄 몽골과의 전투에서 분명히 아군 기병대가 무너지고 자신은 수도로 도망쳤는데 몽골군이 후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몽골군이 도시를 초토화시키면서 이동한다고 들었는데 그들이 티플리스에 오지 않았으니 자신이 몽골군을 격퇴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오르기 4세는 캅카스 산맥으로 다시 진입한 몽골군과 싸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기오르기 4세의 조지아군과 제베와 수부타이의 몽골군이 만난 곳은 데르벤트 인근 산지였습니다.
수부타이는 산지에 있는 좁은 통로에 제베의 군사 5천을 배치했고 자신은 주력군과 함께 조지아군을 상대했습니다. 기오르기 4세는 이전처럼 쉽게 당하지 않기 위해 밀집 대형을 유지하며 몽골군의 화살 사거리 밖에서 천천히 신중하게 진군했습니다. 수부타이는 병사들에게 가벼운 화살 공격만 하게 하며 후방으로 후퇴했습니다. 조지아군을 자만하게 만들고 제베가 매복한 지역까지 유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느덧 꾸준히 유인한 끝에 드디어 조지아군이 제베의 병력에 측면을 노출할 정도까지 들어왔고 제베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공간을 파고들어 조지아군을 공격했습니다. 기오르기 4세는 자신의 작전이 먹혔기 때문에 수부타이가 계속 후퇴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군대를 틀어 제베의 군대에 응전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후퇴하던 수부타이의 부대가 그대로 반전해 조지아군을 공격했습니다. 조지아군은 순식간에 붕괴했습니다. 기오르기 4세는 일부 호위병과 탈출했지만 대부분의 병력이 날아가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수부타이가 이끄는 산말의 정찰대와의 두 번의 전투로 인해 조지아는 5차 십자군을 지원할 예정이던 병력이 소멸했습니다. 드디어 카카스 산맥을 넘은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제 초원길을 따라 몽골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산맥 너머에서도 제베와 수부타이를 막아선 군대가 있었습니다. 당시 산맥 너머 초원 지역은 알란족과 킵차크 투르크족의 영역이었는데 정교회를 믿던 알란족은 조지아 다음이 자신들의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킵차크 투르크족은 호라즘에서 칭기즈칸에게 학살당한 칸글리족과 혈족 관계이며 제베와 수부타이가 격파한 조지아 왕실 근위대도 킵차크 일파였습니다. 그리고 볼가강 인근 목초지를 두고 이전부터 몽골과 갈등이 있기도 했죠. 때문에 이 둘은 서로 연합했고 카카스의 여러 산악 부족과 함께 회군하려는 몽골군을 포위했습니다. 포위당한 몽골군은 먼저 언어가 통하고 종교가 비슷했던 킵차크족에게 많은 뇌물을 건네며 그들을 회유했습니다. 이렇게 적을 쪼갠 몽골군은 남은 각 세력을 각계격파했습니다. 물론 킵차크 투르크족도 공격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유하기 위해 건넸던 뇌물의 2배 이상을 약탈했습니다. 몽골군은 초원지대로 진입해 군대를 정비했습니다. 한편 킵차크 족장 쿠테는 자신의 사위인 갈리치아 공작 무스티슬라프에게로 도망갔습니다. 갈리치아는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인 키예프 루스에 속하는 공국인데 여기서 키예프 루스는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하는 여러 공국들의 느슨한 연합체였습니다. 킵차크 족장은 그곳에서 키예프 루스의 여러 공작들에게 몽골군에 대해 전하며 그들과 전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군대를 정비한 제베와 수부타이는 이어서 도망친 킵차크 족장의 무리를 추격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아조프의 방면으로, 제베는 돈강 방면으로 족장을 추적했고 그 과정에서 정찰과 정보 수집을 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는 크림반도에서 베네치아 상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상인들과 한 가지 거래를 했습니다. 베네치아 상인들이 키예프루스, 헝가리, 폴란드 등 자신들이 방문한 나라에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고 대신 몽골은 거쳐가는 곳의 교역소를 모두 파괴해 베네치아 상인이 독점하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부타이는 크림반도에 있는 제노바 공화국의 식민도시 수닥을 급습했고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한편 키예프루스의 공작들은 이전까지 킵차크족과 대립했기 때문에 쉽게 출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몽골군이 인근 지역을 누비고 다닌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결국 군을 모았습니다. 키예프루스의 대공과 공작들의 군대가 모이니 약 8만 명 규모의 연합군이 결성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수부타이는 키예프루스에 사신을 보내 귀국에는 원한이 없으니 우리와 킵차크족의 일에 관여하지 말 것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키예프루스와 킵차크족을 갈라놓기 위한 술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키예프 대공은 킵차크족에게 있던 일을 알았기 때문에 몽골 사신을 그냥 처형했습니다. 키예프루스의 8만 연합군은 약 2만 명 정도였던 몽골군을 추격했습니다. 제베와 수부타이는 여러 방향에서 공격해오는 적의 포위를 피하기 위해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추격하는 적을 견제하기 위해 천여 명의 분견대를 남기고 드네프르 강을 도하했는데 선봉에서 진격하던 갈리치아 공이 그들을 접전 끝에 섬멸하고 몽골군을 맹추격했습니다. 드디어 1223년 5월 31일 그들은 칼가강에서 만났습니다. 갈리치아 공은 후방에 있는 다른 공작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군대와 킵차크족 기병을 이끌고 돌격했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키예프루스의 다른 공작들도 그 뒤를 따라서 돌격했습니다. 이에 몽골군은 거짓 후퇴를 멈췄고
화살 공격을 퍼부어 키차크족과 갈리치아군 사이에 틈을 만들어냈으며 전장에 화로를 던져 이곳저곳 연기를 피워 그들을 혼란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벌어진 틈을 향해 몽골 중기병대가 돌진했습니다. 그 충격은 어마어마해 킵차크 기병이 공포에 질려 후방으로 도망쳤고, 도망치는 킵차크 기병은 다시 후방 공작들의 부대와 뒤섞여 키예프 루스 연합군의 진영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몽골군은 양익 기병대를 돌격시켜 그들을 포위했고 조직력을 상실한 키예프 루스 연합군을 섬멸했습니다. 칼가강 전투로 키예프 루스 연합군 중 약 4만의 병력과 6명의 공작이 사망했습니다. 간신히 살아남은 갈리치아공이 키예프 대공과 합류해 저항했지만 제베와 수부타이는 드네프르강까지 그들을 추격했고 강을 건너 도망치기 위해 구축한 방어선을 무너뜨린 뒤 적을 학살했습니다. 키예프 대공은 몽골군에 사로잡혀 처형당했습니다. 정찰 임무를 마친 제베와 수부타이는 몽골 초원으로 회군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회군 도중 제베가 병으로 사망했고 수부타이는 1224년 시르다리아 강에서 칭기즈칸과 합류했습니다. 칭기즈칸이 죽고 난 뒤 그의 아들 중 오고타이가 데칸의 자리를 계승했습니다. 오고타이는 수도 카라코룸을 건설하고 광활한 제국을 연결하는 역참을 만드는 등 기존 유목민의 낡은 통치 방식에 행정체제를 도입했습니다. 또한 데칸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했죠. 그는 제국을 단순히 유목민 무리가 아니라 하나의 국가로 변화시켰습니다. 이렇게 내정을 다지는 한편 몽골에는 아직 마무리해야 할 정복지들이 남아있었는데요. 오고타이는 이 정복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 1235년 쿠릴타이를 소집합니다. 쿠릴타이를 소집한 오고타이는 네 방향을 향한 정복전의 재개를 선언했습니다. 그 네 방향은 고려, 호라즘 지역 너머의 서아시아, 그리고 수부타이가 정찰했던 킵차크 초원과 그 너머의 유럽 방향이었습니다. 여기서 오고타이는 유럽 방면 정벌에 자신이 직접 군을 이끌고 나서려고 했는데 여러 왕족들이 만류해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오고타이 칸은 바투를 사령관으로 삼아 몽케, 카단 등의 왕족들과 수부타이를 유럽 방면으로 파견했습니다. 명목상으로 총사령관은 바투였지만 사실상 수부타이가 사령관인 원정대였습니다. 1236년 봄, 바투의 원정대는 먼저 킵차크 초원을 정벌하기 위해 트란스 옥시아나 지방 일대에 있던 주치울루스로 이동했습니다. 당시 몽골은 볼가강 중류에서 하류에 걸친 초원지대에 살고 있던 유목 집단과 대립 중이었는데요. 그해 겨울부터 바투 원정대가 그 일대 유목 군대를 격파하니 부족 유력자들이 항복하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곧 다시 배신하고 반란을 일으켰고 수부타이에게 토벌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남쪽의 킵차크족을 공격했는데 일부는 포로로 잡았지만 일부는 헝가리 왕국으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몽골군이 볼가강 중류 하류 일대의 유목민을 토벌한 이유는 단순히 기존에 그들과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토벌한 첫 번째 이유는 몽골군이 침략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러했듯이 본거지와 이어지는 길, 연락망을 안전하게 확보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역의 병력을 흡수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이 지역 유목민들은 모두 마상전에 익숙했기 때문에 큰 전력이 되었습니다. 기록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바투 원정대가 출발할 때 원정대 규모는 몽골군 4만에서 5만 정도로 추산되는데 그들은 이 지역 유목민들을 격파하고 5만에서 10만 명을 징집해 최종적으로 10에서 15만 정도까지 그 수를 늘렸습니다. 1237년 여름, 수부타이는 이렇게 징집한 병력을 훈련시켜 그들을 완전히 원정군으로 흡수했습니다. 바투 원정대의 다음 목표는 오늘날 러시아의 전신인 키예프 루스였습니다. 키예프 공국을 중심으로 한 이 여러 공국연합체의 상황은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9세기 유리크 왕조가 들어서며 시작된 키예프 루스는 거대 교역망을 만들고 유지시키며 생존해왔습니다. 그들이 여러 공국들로 나뉘어 느슨한 연합의 성격을 갖게 된 이유도 다 생존을 위한 것이었죠. 교역에 필요한 핵심 지역을 모두 장악해야 했고 그렇게 장악한 방대한 영토를 지킬 만한 강이나 산맥과 같은 자연 방벽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침략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위해서는 분할 통치하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느슨한 연합은 곧 내전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1054년부터 몽골 침략 직전인 1224년까지 83번의 내전과 46번의 외침을 겪고 있었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수비군과 침략군 모두에게 가혹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넓은 지역에 퍼져 있는 각 공국은 거리 때문에 서로를 지원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고, 침략군은 넓은 작전 반경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도로의 상태 또한 매우 좋지 않아 겨울이 아니면 진흙탕이 되어 도저히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겨울은 러시아의 혹독한 추위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러시아를 침공했던 모두를 괴롭힌 겨울이 몽골군의만큼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몽골의 엄청난 추위를 겪었고 전쟁을 할 때 겨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봄이 되면 진흙범벅이 되는 도로 상태를 생각해봤을 때 차라리 땅이 얼어붙은 겨울이 기마부대가 활동하기 좋은 계절이었습니다. 1237년 겨울, 원정대는 얼어붙은 강을 건너 러시아로 향했습니다. 몽골의 첫 타깃은 랴잔 공국이었습니다. 원정대의 급습에 랴잔은 닷새 만에 함락됐고 주민들은 학살당했습니다. 키예프 루스의 공국들은 대부분 석조 성체가 아닌 목조 성체로 울타리를 쳤는데, 러시아 기후의 특성상 화공은 버틸 수 있지만 방어력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원정대는 이어서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 모스크바로 향하며 인근 도시인 콜롬나를 점령했습니다. 한편 소식을 들은 블라디미르 수즈달의 대공 유리는 시트강으로 군사를 소집했습니다. 수즈달과 블라디미르 두 곳 모두 모스크바와 가까웠기 때문에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랴잔 공국은 몽골의 침략을 받았을 때 유리 대공에게 구원을 요청했지만 대공은 그것을 무시했는데, 몽골군이 코앞까지 다가오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유리 대공은 요새화가 되어 있는 작은 도시인 모스크바가 자신의 군대가 집결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스크바는 기대와 달리 몽골군과 제대로 싸우지 않고 수비병과 주민들이 모두 도망쳤습니다. 이 사실에 놀란 유리 대공은 소집한 군대와 빨리 합류하기 위해 가족을 블라디미르에 남겨두고 시트강으로 이동했습니다. 모스크바를 점령하며 북부의 공국들을 압박한 바투의 원정대는 1238년 2월에 블라디미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네 방향으로 공격하자 이틀 만에 방벽이 무너졌고 몽골군은 주민들을 학살했습니다. 이어서 수부타이는 따로 군대를 이끌고 나와 군사를 소집한 대공을 쫓았습니다. 이미 정찰을 보내놨기 때문에 빠르게 추격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리대공의 막사를 발견했습니다. 막사를 발견한 수부타이는 막사를 완전히 포위한 뒤 전투를 벌였고 눈밭에 발이 빠지며 열심히 공격해오는 대공의 병사들을 멀리서 화살로 쏴 죽였습니다. 수부타이는 유리대공의 군대를 전멸시켰고 죽은 유리대공을 참수했습니다. 수부타이가 유리대공을 상대하러 간 사이 바투는 수부타이의 작전에 따라 원정군을 이끌고 최북단에 있던 노브고로드로 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군로에 있던 드미트로프와 트베리를 파괴하며 이동했습니다. 이렇게 진군을 이어가던 중 노브고로드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토르조크에서 격렬한 저항을 받았는데, 여기서 바투는 시간을 2주 이상 지체하게 됩니다. 수부타이가 합류하면서 토르조크 함락에 성공하긴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 땅이 녹으면서 노브고로드 주변이 늪지대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이에 북부 공국들을 모두 파괴하려던 계획을 잠시 접어두고 회군했습니다. 몽골군은 회군할 때도 군을 나눠 주변을 초토화시키면서 돌아갔는데, 바투는 회군 도중 코잘스크 공략에 칠주를 허비하기도 합니다. 회군한 바투 원정대는 전쟁 중 포로로 잡은 킵차크족과 볼가강 근처 초원지대의 사람들을 징집하며 군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왜 실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수부타이가 아니라 전투의 서툰 모습만 보여주는 바투가 원정대의 총사령관이 되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투가 칭기즈칸의 장남인 주치의 맏아들, 즉 칭기즈칸의 장손이란 이유입니다. 칭기즈칸의 손자 학렬에서는 그가 가장 높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유럽이 몽골에서 가장 멀다는 이유입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본거지에서 가장 먼 지역부터 장남에게 나눠주는데, 칭기즈칸의 장남 주치는 죽기 전에 당시 몽골에서 가장 멀었던 트란스옥시아나 지역 일대를 주치 울루스로 받은 상태였고, 만약 유럽 땅이 몽골 제국에 들어온다면 주치 울루스에 속하게 되는데, 즉 바투의 땅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정대가 왕자 원정대라고 불릴 정도로 원정대에 왕족이 많았기 때문에 수부타이를 총사령관으로 삼기에는 어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투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됩니다. 회군 후 약 1년간 휴식을 취한 원정대는 1240년 가을이 끝날 무렵 다시 키예프 루스를 침공했습니다.
몽골군은 서쪽으로 진격해 체르니고프와 페레야슬라브를 무너뜨리고 키예프로 향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국지적인 저항이 있을 뿐 칼가강 전투 때처럼 국가적인 연합을 형성한 저항은 없었기 때문에 몽골군은 보이는 도시와 마을을 파괴하며 진군했습니다. 12월엔 드디어 키예프 공략을 시작했습니다. 키예프는 키예프 루스의 수도이자 러시아 정교회의 중심지로 목조 성체가 아닌 석조 성체로 만들어진 러시아의 몇 안 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체 일부에는 나무로 만들어진 부분이 존재했고 수부타이는 그곳에 집중 포화를 가하도록 명령해 나무로 된 부분을 박살냈습니다. 키예프의 성벽에 구멍이 뚫리자 곧바로 몽골 중기병대가 진입했습니다. 백병전에 능했던 러시아 정예군이 한 차례 몽골군을 밀어내기도 했지만 치열한 백병전 끝에 결국 1240년 12월 키예프는 바투 원정대에 함락됐습니다. 원정대는 이후 계속해서 진군하며 갈리치아 볼리니아 공국을 무너뜨리는 등 서쪽의 공국들을 박살냈고 키예프 루스의 서쪽 끝 국경지역까지 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마을이 파괴되어 지도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키예프 루스는 몽골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거의 일방적으로 공격당하며 무너졌는데요. 사실 그들은 몽골의 공격이 수세기 동안 교류와 전쟁을 반복했던 킵차크족의 공격과 같다고 여겼습니다. 키예프 루스와 킵차크족은 서로를 완전히 정복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이 전쟁에서 패배해도 단기간 복속하는 정도로 끝났죠. 과거 수부타이가 키예프의 정예병을 박살낸 칼가강 전투의 결과를 봤을 때 전투 이후 공국들이 몽골에 경각심을 갖고 대비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상은 몽골이 승리를 거둔 후 그대로 돌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킵차크족의 경우와 같다는 그들의 생각은 더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몽골 침략에 대비하지 않았고 내부의 권력 쟁탈을 지속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땐 병력의 질에서도 차이가 났습니다. 키예프 루스는 소수의 중장병을 중심으로 다수의 징집병을 운용했는데 징집병은 별다른 무장도 갖추지 못했고 제대로 된 훈련도 받지 못해 야전에서 무력하게 패배했습니다. 이듬해인 1241년 아직 정복되지 않고 북쪽에 남아있던 노브고로드 공화국이 몽골에 항복했습니다. 수부타이는 서부의 공작들 중 상당수가 헝가리와 폴란드로 도주하는 것을 보곤 좀 더 서쪽까지 정복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원정대는 키예프 루스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전열을 가다듬어 그 다음 서쪽에 있을 국가를 향해 진격을 이어갔습니다. 중세 유럽에는 종교적 이유로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금유길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제품이나 생선을 주로 먹었는데 이런 금유길은 꽤 자주 있는 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생선에 대한 수요도 항상 많았죠. 북해에서는 청어가 많이 잡혔고 잉글랜드 야머스에서 정기적으로 어시장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1238년 청어를 사기 위해 조약을 맺고 상선을 파견하던 노브고로드가 몽골 침략에 대비하며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했습니다. 청어 무역에 상선을 보낼 수 없게 되었죠. 여기에 조약에 참여했던 고틀란드와 프리슬란트도 몽골의 침략이 두려워 야머스에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야머스에 잔뜩 쌓여있는 청어의 가격은 순식간에 폭락했습니다. 몽골이 러시아를 공격했더니 서유럽의 어부가 망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수부타이는 루스 점령지에 병력을 남겼고 이어서 유럽 침공을 계획했습니다. 먼저 목표가 된 곳은 헝가리였습니다. 이전에 초원지대를 토벌할 때 몽골군에 패배한 킵차크족 무리가 헝가리로 도피했기 때문이죠. 수부타이는 그대로 부대를 나눠 헝가리로 진입하려 했는데 이때 폴란드에 폴란드인과 독일인으로 구성된 군대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들을 무시하고 헝가리를 침공할 경우 군대의 측면이 그대로 노출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수부타이는 차가타이의 아들 바이다르와 오고타이의 아들 카단에게 군대를 나눠주어 폴란드 격퇴를 지시했습니다. 폴란드는 960년 미에시코 1세가 카톨릭으로 개종하고 왕조를 개창하며 세워졌습니다.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했으며 신성 로마 제국 하인리 2세의 침공을 격퇴하고 독립을 유지했습니다. 이런 폴란드도 분열의 시대를 겪게 되는데요. 12세기 중반 볼레스하프 3세가 죽으며 유언에 따라 아들들이 나라를 나누어 가졌고 분할 공국의 시대가 열립니다. 이합 집산을 거듭하던 폴란드는 실롱스크의 헬리크 1세와 2세가 세력을 확장하고 국토의 절반 정도를 통합해내는데 이런 시기에 바투의 원정대가 유럽에 진입했습니다. 2만 명이 안 되는 적은 숫자의 몽골군 분대는 바이다르와 카단의 지휘하에 폴란드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폴란드 가장 동쪽에 있는 산도미의 시공 볼레스하프 5세의 군대를 공격했는데
볼레스아프 5세는 갑작스런 습격에 자신의 신하 블라디미르에게 지휘권을 맡겨버리곤 가족과 재산을 챙겨 모라비아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남은 군대는 여러 가신들이 각자의 병력을 이끌고 도주하는 바람에 완전히 줄어들었고 얼마 안 남은 병력은 몽골군에 패배했습니다. 카단은 이어서 크라쿠프를 파괴하고 계속해서 서쪽으로 이동해 오데르강을 건넜습니다. 이때 군사를 둘로 나누었는데 한쪽은 리투아니아 지역부터 포메라니아 지방까지 발트해안을 따라 공격하게 했습니다. 발트해안을 따라 공격한 이 군대는 보이는 도시마다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불태우며 약탈을 벌였습니다. 나머지 군대는 카단이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실롱스크 지역에 진입했습니다. 한편 실롱스크의 공작이자 사실상 폴란드의 지배자였던 헬리크 2세는 보헤미아와 신성 로마 제국 등 주변 지역의 지원군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영주들은 그에 응했습니다. 이때 카단은 유럽의 이런 조직적인 저항의 신호를 포착했고 지원군이 도착하기 전에 폴란드군을 찾아 괴멸시켜 임무를 완수하고자 했습니다. 몽골군 카단의 진군이 빨라지자 헬리크 2세는 더 이상 지원군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레그니차에서 남쪽으로 조금 떨어진 평원 발슈타트에 약 8천의 병력을 모아 비슷한 수로 예상되는 카단의 몽골군과 대치했습니다. 헬리크 2세는 먼저 군대를 4부대로 나눴습니다. 1군은 헬리크의 정예군과 용병, 그를 지원한 성전기사단으로 구성됐고 2군 3군은 대폴란드와 오폴레에서 온 군대, 4군은 실레지아의 광부로 이루어진 징집병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헬리크 2세는 먼저 3군의 일부를 돌격시켜 기병끼리의 백병전을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카단의 경기병대가 돌격해온 폴란드 기병대를 포위하며 화살을 퍼부었고 헬리크는 이어서 몽골군 중군을 향해 2군 3군을 모두 돌격시켰습니다. 격렬한 전투 속에 몽골군은 조금씩 뒤로 물러나다 황급히 퇴각을 시작했습니다. 몽골군이 후퇴했다고 생각한 헬리크는 그들을 추격해 처단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곧 전군을 이동시켰는데 이때 추격을 위해 앞서 나간 기병대와 후미 보병대와의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이것은 몽골의 거짓 후퇴 전술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의 전선이 길어지는 순간 몽골군은 반전에 양익의 군대를 펼쳤고 폴란드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여기에 화로를 던져 연막을 만들어내 폴란드군의 혼란을 더했습니다. 몽골 중기병은 폴란드 기병을 묶어두고 경기병은 보병대에 화살을 쐈습니다. 무장이 충실해 화살로 쉽게 뚫리지 않는 기사는 말을 노려 낙마시키고 살해했습니다. 헬리크 2세의 연합군은 대부분 전멸했고 헬리크 2세는 참수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던 폴란드는 군사적인 협력을 이루지 못해 많은 도시가 파괴되었고 가장 강했던 헬리크 2세는 주변 지역에 지원군을 요청했으나 몽골군의 빠른 진격에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헝가리는 유목 생활을 하던 마자르족이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고 판노니아 평원을 침공해 세운 나라입니다. 동쪽으론 러시아 초원지대, 서쪽으론 신성 로마 제국, 북쪽으론 폴란드, 남쪽으로는 발칸반도 등 주변국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했죠. 반대로 말하면 헝가리의 국력이 강력하지 않을 경우 공격당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했습니다. 건국 초기에는 서유럽에 대한 원정을 벌이기도 했으나 오토 1세에게 패배한 다음부터는 자신의 지역에 완전히 정착했습니다. 이후 잦은 전쟁과 실패로 인해 귀족들의 힘이 강해졌습니다. 1235년 헝가리의 왕이 된 벨러 4세는 귀족들의 힘을 누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몽골에 패배한 킵차크족 무리가 헝가리에 왔고 벨러 4세는 이들을 받아들여 자신의 힘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몽골에 패배한 킵차크족이 왜 헝가리로 왔을까요? 헝가리는 동쪽으로 초원지대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킵차크족과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용병으로 쓰기도 하며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당시 동유럽 사람들은 킵차크족을 쿠만족이라고 불렀는데 벨러 4세가 아직 왕이 되기 이전에 자신의 영지 안에 살던 이교도 쿠만족에 대한 선교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이때 몇몇 쿠만 족장들은 기독교로 개종하고 벨러 4세의 종주권을 인정했고 1233년 벨러 4세에게 쿠만의 왕이라는 칭호를 주었습니다. 이 때문에 초원지대에서 도망친 쿠만족이 갈 곳은 같은 민족이 살고 있으며 쿠만의 왕이라는 칭호를 가진 사람이 있는 헝가리뿐이었습니다. 벨러 4세는 헝가리에 온 킵차크족에게 기독교로 개종해야 그들을 받아주겠다고 말했고 그들을 자신의 직속병으로 흡수해 권력을 강화했습니다.
귀족들은 벨라 4세의 노골적인 행보에 대대적으로 반발했고, 이런 정치적 혼란 상황에 몽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폴란드에 일부 부대를 보낸 바투 원정대는 도망친 킵차크족을 쫓아 헝가리를 향했습니다. 도망친 킵차크 족장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처리하지 않는다면 원정군에 편입시킨 킵차크족 전사들이 언제 돌아설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미 이전에 헝가리 왕에게 킵차크족을 돌려보내라고 통보했지만 벨로 4세는 당연히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수부타이는 군대를 갈리치아에 집결시켰고 헝가리 공략을 위한 진격 방향을 나눴습니다. 목표는 부다페스트였습니다. 바투는 카르파티아 산맥을 넘어 곧바로 부다페스트를 향했고, 레그니차 전투에서 폴란드군을 전멸시킨 바이다르와 카단의 군대는 그대로 방향을 틀어 헝가리 북서쪽에서 침공했습니다. 오고타이의 장남 기위크는 트란실바니아 쪽으로 돌아 들어갔으며 수부타이는 가장 멀리 돌아 남쪽에서 진군했습니다. 한편 벨러 4세는 몽골군에 대응하기 위해 군대를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귀족들이 동원해온 군대를 귀족과 사이가 좋지 않은 벨러 4세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었을까요? 보통 군을 소집하면 군을 동원해온 봉건 귀족이 해당 부대에 지휘관을 임명하는데요. 벨러 4세는 자신에게 각을 세운 귀족들을 무시하고 자신과 친한 사람을 지휘관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소집한 군대를 강하게 통제할 수 있었지만 각 병사들은 일면식도 없는 지휘관을 모시고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레그니차에서 폴란드군이 전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군의 사기는 매우 떨어졌지만 헝가리군은 몽골군을 막기 위해 사요강 근처 모이평원으로 향했습니다. 몽골군은 카르파티아 산맥에 있는 헝가리 마지막 방어선을 돌파하며 빠르게 진군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헝가리군은 사요강 돌다리에 있던 소규모의 몽골군 군견대를 물리치고 다리를 사수하며 군을 배치했고, 양측 군대는 강 하나만을 두고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양측의 병력 규모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한데 보통 헝가리군이 몽골군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를 가졌던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때 헝가리가 몇 가지 실수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근처에 강을 건널 만한 곳이 몇 곳 있었지만 오직 돌다리만 지킨 것. 두 번째는 강 가까이에 진을 쳤는데 진지가 지나치게 밀집된 것. 세 번째는 진지 위아래로 강을 따라 경계병을 보내 측면 경비를 강화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먼저 움직인 것은 바투였습니다. 바투는 공성병기를 투입해 돌다리를 공격했는데 이것은 돌다리를 확보함과 동시에 헝가리군의 시선을 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공성병기는 다리 넘어 헝가리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바투는 기병대가 다리를 건너도록 했습니다. 헝가리군은 이에 맞서 몽골군이 다리를 건너지 못하게 버텼습니다. 한편 수부타이는 돌다리에서 거리가 꽤 있는 습지 쪽을 이용해 일부 군대를 이끌고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바투의 공격에 맞서 헝가리 주력이 다리에 집중하는 동안 헝가리군의 측면을 덮쳤습니다. 벨러 4세는 측면에서 기습을 당했지만 침착하게 수비전을 지속했습니다. 바투는 다리 쪽을 더욱더 압박했고 수부타이는 헝가리의 막사를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수부타이는 포위망을 완성시키지 않고 고의적으로 틈을 열어두었는데 침착하게 수비하던 헝가리군에서 이 틈을 발견한 병사들이 조금씩 빠져나가 도망치기 시작했고 곧 막사 방어선이 무너지자 여기저기서 무기와 장비를 집어던지고 열어둔 틈으로 무질서하게 흩어져 나갔습니다. 몽골군은 어느새 말을 갈아타고 그들을 추격해 섬멸시켰습니다. 벨러 4세는 아드리아의 방향으로 도주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중부 유럽의 마지막 남은 병력이 모이평원에서 증발했습니다. 몽골군은 이후 여름 내내 헝가리와 모라비아 일대를 약탈했습니다. 그러는 한편 헝가리가 함락된 이상 이제 몽골은 신성 로마 제국과 국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폴란드와 헝가리를 무너뜨리며 중부 유럽을 평정한 바투 원정대는 드디어 신성 로마 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되었습니다. 한편 도망친 헝가리의 왕 벨러 4세는 자그레브에서 저항군을 조직하며 서유럽의 교황, 황제, 그리고 국왕들에게 도움을 간청했습니다. 서유럽의 도움을 요청한 벨러 4세는 곧 대규모 십자군이 조직되어 몽골군을 몰아내주고 자신의 왕국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별개로 서유럽의 반응은 영 신통치 않았죠. 프랑스의 루이 9세는 몽골이 프랑스까지 온다면 우리가 그들을 지옥으로 보내거나 그들이 우릴 천상으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치 결사항전을 다짐한 것처럼 보이는 말이지만 프랑스까지 온다면이라는 단서를 붙여 사실상 자신의 영토까지 오지 않으면 자기가 알 바는 아니라는 듯이 말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프리드리히 2세는 서유럽 전체에 헝가리, 보헤미아, 폴란드를 도와야 한다고 호소했으나 그와 교황과의 관계는 거의 파탄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원군 파견은 자신이 주도해야 하며 교황의 십자군은 교황이 유럽의 귀족들을 지배하기 위한 간악한 술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의 십자군에 동참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에 교황 그레고리오 9세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의 흑색 선전에 맞서 몽골의 침략 배후에는 황제가 있다고 주장했고 대몽골 연합군을 빌미로 전 유럽의 귀족들을 지배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서유럽 각 군주들의 갈등과 이로 인한 혼란스러운 정세로 인해 벨로 4세는 어떠한 지원도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북유럽 국가들에 의해 십자군이 결성되긴 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몽골이 아닌 같은 기독교 국가였던 노보고르드였죠. 교황이 십자군을 선포했고 카톨릭 국가가 이교도의 침략에 정복당했으며 그 이교도와 대치 중인 마당에 같은 기독교인 정교회 국가에 선빵을 갈긴 것입니다. 서로 협력해도 모자랄 판이었지만 서유럽 카톨릭 교도들은 관용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 정교를 포함한 기독교 분파에도 적대적이었고 이들과의 협조는 일어나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노브고로드 공작 알렉산드르 넵스키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서 십자군을 모두 섬멸하며 방어에 성공했지만 이 사건은 당시 모래알 같았던 유럽의 결속력과 매우 불안정한 내부 정세를 여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수부타이는 1241년 12월 얼어붙은 도나우강을 건너 크로아티아 지역으로 진격해 자그레브를 함락했습니다. 벨러 4세는 수부타이를 피해 달마티아로 도주했고 계속해서 추격이 붙자 스플리트를 거쳐 결국 배를 타고 섬으로 도망쳤습니다. 벨러 4세를 놓친 수부타이는 부대를 나눠 일부 부대를 오늘날 오스트리아 빈 근처 클로스터노이부르크로 파견했습니다. 목적은 서유럽 공격을 위한 사전 정탐이었습니다. 한편 교황이 몽골에 대항하는 십자군을 선포하여 일부 호응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실현되지 않았고 그 와중에 당장 몽골과 국경을 맞대고 있던 튜툰기 사단과 독일 영주들은 동프로이센과 리투아니아를 침공했습니다. 바투는 서유럽 침공을 준비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프리드리히 2세에게는 퇴위를 요구했죠. 그는 황제에게 서신을 보내 나는 너의 왕위를 빼앗으러 가고 있다 라며 거기 꼼짝 말고 있으라고 협박했고 황제는 바투에게 나는 새를 잘 아니 좋은 메자비를 키울 수 있다 라고 말했는데 대충 메자비 노예로 만들어주겠다는 모욕적인 말이었습니다. 양측은 서로에게 으르렁댔고 바투의 몽골군은 언제라도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밀고 들어가 서유럽을 쑥대밭으로 만들 기세였습니다. 하지만 곧 전쟁 계획에 문제가 생깁니다. 1242년 봄 카라코룸으로부터 부고를 알리는 서신이 도착했는데 1241년 12월 11일 오고타이 칸이 사망했다는 소식이었죠. 바투는 모든 정복을 중단하고 군대를 러시아 남부로 물렸습니다. 유럽은 대치하고 있던 몽골군이 갑자기 사라지자 어리둥절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에겐 승리는 승리였죠. 유럽은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후대 역사가들은 이것에 대해 노이슈타트에서 50명의 기사와 20명의 석궁병이 몽골군을 막아냈다. 미개한 몽골인들이 프랑크인의 용맹에 두려워 퇴각한 것이다. 라고 여겼습니다. 이 어이없는 학설은 유럽에서 무려 20세기까지 수백 년간 정설로 취급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바투의 유럽 원정대가 회군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과연 서유럽을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한 소리지만 학자들의 의견은 알 수 없음입니다. 단 확실한 것은 바투의 원정대가 실패한다면 그 이후에는 유럽 정벌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바투 원정 이후 시간이 지나고 킵차크汗국이 유럽을 침공했지만 약탈전이 아닌 정복전엔 실패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킵차크汗국 군대에는 수부타이와 같은 지휘력을 지닌 장군도 바투와 같은 정치력인 지닌 왕도 없었고 군대는 몽골 고원의 전사가 아니라 키예프 루스와 티격태격하던 킵차크족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말이죠. 어쨌든 역사에 만약이란 것은 없고 우리가 이 결과를 추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니 대치 당시 양측의 강점과 약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유럽의 강점을 보면 첫 번째 강점은 넉넉하지 않은 헝가리와 폴란드의 목초지입니다. 몽골군이 점령한 지역은 넓은 평원이 존재하긴 했지만 몽골군의 대규모 기병을 유지하기에는 목초지가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지형입니다. 언덕이 많지 않은 평지이긴 하지만 엘베강 서쪽 13세기 독일은 아직 본격적으로 개간이 진행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전 국토에 빽빽한 숲이 우거져 있었고 곳곳에는 크고 작은 하천이 분포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몽골군이 대규모 기동전을 벌이기 쉽지 않은 지형이었습니다.
세 번째 강점은 석조 성체입니다. 금나라와 호라즘, 고려, 남송까지 모두 석조 성체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겠지만 바투 원정대의 특성상 원정거리가 멀고 전투에서의 우월한 기동력을 위해 공성 장비가 부족했기 때문에 석조 성체의 공략은 쉽지 않았습니다. 몽골의 강점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조직력입니다. 몽골군은 바투와 수부타이로부터 이어지는 일사불란한 조직력을 갖췄습니다. 두 번째 강점은 군대의 규모 그 자체입니다. 유럽 전체의 군대와 비교하면 적지만 단일 군세로 10만이 넘는 군대를 운용 중이었습니다. 이 규모는 그 당시 서유럽의 그 어떠한 국가도 불가능한 규모였죠. 세 번째 강점은 수부타이의 수명입니다. 정근대 전쟁은 뛰어난 장수가 좌지우지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 수부타이는 죽기 직전까지 그 험한 전쟁을 계속했으면서도 1248년에 사망했습니다. 수부타이의 수명은 아직 7년이 남았는데 7년이면 무칼리가 북중국 전쟁의 성격 자체를 뒤바꿔서 금나라 수명 연장의 꿈을 파괴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양측이 서로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약점도 있었습니다. 서유럽의 첫 번째 약점은 개판 5분전이 아니라 개판 그 자체인 유럽의 정세였습니다. 각국의 군주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 중이었고 각국 내부적으로도 군주와 영주들 간의 대립이 심각했습니다. 특히 신성 로마 제국은 황제가 영주, 주교, 교황과 대립 중이었죠. 앞서 말했듯 몽골에 대한 십자군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서유럽이 대규모 군대를 편성하고 정상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미비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군 당시 서유럽 국가들이 끌어모은 병력이 각각 약 2만여 명 정도였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통합된 지휘체제가 미비하다는 것입니다. 충분한 규모로 야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키예프 루스의 사례처럼 각 영주가 각자의 군사에 대한 지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의 작전에 무너지기 쉬웠습니다. 몽골의 약점은 첫 번째로 너무나도 먼 거리까지 원정에 와 있다는 점입니다. 몽골에서 금나라 원정만 해도 서울에서 부산 거리는 한참 넘은 상태인데 거기서 더 먼 호라즘, 그리고 호라즘에서 더 먼 러시아를 거쳐 폴란드, 헝가리 부근까지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두 번째 약점은 서유럽에 대한 정보가 없다는 점입니다. 헝가리까지는 베네치아 상인들과의 밀약으로 각종 정보를 제공받았지만 서유럽의 복잡한 지형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 약점은 지원 세력의 부재입니다. 몽골이 서유럽을 침공할 때 베네치아가 지원을 해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모레알 같은 결속력을 자랑하던 카톨릭이지만 베네치아는 4차 십자군 이후에도 동로마와 협력해 오스만의 팽창을 막아내려 시도하기도 했으니 그들의 협력을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양측은 서로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결과를 상상해보는 것도 좋겠네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갔습니다. 러시아는 이후 200여 년간 일명 타타르의 멍에라고 부르는 몽골의 지배가 시작됩니다. 몽골의 러시아 지배는 매우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었지만 몽골에 시달릴 대로 시달린 러시아의 공작들은 몽골에 대항하는 것에 소극적이었습니다. 또한 러시아 옆엔 킵차크 칸국이 세워졌는데 킵차크 칸국의 존재는 유럽에게 매우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한편 레반트에 위치한 십자군이 세운 국가들은 13세기 전반에 걸쳐 심각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었는데요. 1240년 몽골의 침공 이후 십자군의 주요 인력 자원이던 독일인의 십자군 참전이 큰 폭으로 감소했고 헝가리 또한 매우 감소했습니다. 이후 십자군 국가들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한 채로 맘루크 왕조의 바이바르스에게 멸망하게 됩니다.